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상세게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점심 먹고 잠깐 들러. 이게 끝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맴돕니다. 나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실수했나?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점심은 당연히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기분은 바닥을 칩니다. 그러다 상사의 방에 들어가 보면 그분은 그저 당신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험 정말 흔하죠. 자, 만약 제가 이 문제의 본질이 상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고대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발견한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간단한 문장. 준비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닐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대 로마로 떠나봅시다. 약 2000년 전 에픽테토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강인함 그 자체의 교훈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고난과 잔혹함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화가 나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고 에픽테토스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 상태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것, 바로 자신의 마음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자유인이 된 후 그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극작가 세네카와 함께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잔혹한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실용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바탕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하나의 천재적이고 단순한 생각이 놓여 있습니다. 자, 스토아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문구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봅시다. 어떤 사건을 단순한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가 온다. 이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의 이성, 즉 내면의 심판관이 개입해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비다. 공기가 상쾌해질 거고 화분의 식물들이 좋아하겠네. 그리고 그는 기쁨을 느낍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맙소사, 비가 오네. 소풍 계획이 망가졌어. 이제 우울하게 집 안에 갇혀 있어야겠네. 이 사람은 좌절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주목하세요. 사건은 똑같습니다. 단지 비일 뿐이죠. 그런데 감정적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비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이 중립적인 사실에 부여한 판단과 평가 때문에 유발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건과 여러분의 감정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안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힘, 즉 판단을 선택할 수 있는 초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판단 저지먼트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맥락에서 볼 때 판단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에 붙이는 꼬리표 레이블이며 바로 우리의 해석 자체죠. 사건 자체는 그저 텅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물감,
그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친구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우정은 끝났어. 이 해석 그림은 분노나 불안을 유발하겠죠. 아니면 다른 그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거나 메시지를 못 봤을 거야. 시간 날 때 답장하겠지. 이 해석 그림은 당신의 평온함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판단은 일종의 정신적 습관입니다. 우리는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꼬리표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빠르게 붙여버려서 그 과정 자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그 꼬리표들이 현실에 완전히 달라붙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살펴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에픽테토스는 이 괴로움이 현실과의 헛된 싸움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요구할 때 고통받습니다. 비에게 멈추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그저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분노가 차들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길 위에 교통체증에 화를 낼 때도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른 모습이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불변하는 현실 사이에 이 충돌이야말로 좌절, 분노, 그리고 실망의 근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판단을 바꿉니다. 그는 이 비는 끔찍해,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는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고통받는 헛된 투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주인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 바로 도로 위 정체를 예로 들어봅시다.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차 안에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내 앞의 차량들은 꼼짝도 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사건입니다. 그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의 판단을 덧붙여 봅시다.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자동적인 판단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늦겠다. 상사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쳤어. 이 도시 정말 싫다. 이런 판단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분노, 스트레스, 무력감이죠. 심장이 빨리 뛰고 필요 이상으로 경적을 울리며 짜증을 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현실과 싸우는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판단을 시도해 봅시다. 그래, 지금 나는 정체 구간에 갇혔다.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두자. 그리고 지금 내게 예기치 않은 시간이 생겼다.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듣거나 오디오북을 마저 듣거나 아니면 그저 심호흡을 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자.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상태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나 정말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당신의 인식을 다스리는 모드로 전환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이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힘을 깨닫게 해줍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감정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불행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 판단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판단. 이건 끝이야. 나는 실패자야. 다시는 좋은 일자리를 못 찾을 거야. 그 결과는요? 절망과 무기력함이죠. 두 번째 판단. 이건 예상치 못한 변화야.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이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심지어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그 결과는요? 희망과 동기부여입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자신에게 건설적이고 유익한 해석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을 다르게 볼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안에 숨겨진 기회는 없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들만 던져도 우리는 부정적인 판단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감정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의 납을 지혜의 금으로 바꾸는 정신의 연금술입니다. 이 모든 체계의 핵심에는 에픽테토스가 통제 이분법이라고 명명한 스토아 철학의 근본적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렇듯 매우 단순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통제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통제 밖에는 이 외에 거의 모든 것이 놓여 있습니다. 날씨, 경제 상황, 이미 지나간 과거, 다른 사람들, 그들의 의견, 우리의 건강,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우리가 두 번째 범주, 즉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첫 번째 범주에 오롯이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날씨에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기로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제 이분법을 비판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거나 말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판단이 작용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감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불공평해. 사람들이 내 대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나는 정말 끔찍한 사람인가 봐. 이 판단은 당신의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의견에 당신의 감정 상태를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토아적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그의 의견은 그에게 속한 것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 그의 비판 속에 내가 배울 만한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공짜 조언 고맙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소음일 뿐이며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외부 세계와 당신의 내면의 평정심 사이에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세워줍니다. 당신은 그 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무적무띠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을 미화하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은 악의 예행 연습 또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불리는 기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게 좀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판단력을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핵심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불안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죠. 공항에 갈 때 잠시 동안 비행기가 지연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면접에 갈 때 거절당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판단이 이런 큰일 났어. 재앙이야가 아니라 그래, 이런 가능성도 생각했었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야. 이제 뭘 할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어려움에 대비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진 충격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일종의 실망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비는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만 여러분은 준비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우리의 욕망과 회피 혐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논했습니다. 그가 가르치길,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거나 잃을까봐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결국 그 사물의 노예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행복이 새로운 직책을 얻는 데 달려 있다면 이미 자신의 행복을 상사의 손에 온전히 넘겨준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릴까봐 노이로제처럼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비록 몸은 건강할지라도 이미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은 절제하고 오직 우리 내면의 통제 가능한 영역, 우리의 악덕, 게으름, 나약함과 같은 것들에만 회피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대로 되기를 바라십시오. 이는 수동적인 자세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최고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물의 흐름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어떻든 간에 능숙하게 여러분의 배를 조종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용소의 참혹함을 겪은 저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강역이 존재합니다. 그 강역 안에 우리의 자유와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평소 자동 모드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자극은 이렇습니다. 운전 중 누가 끼어들 때 반응은 분노와 고함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인 이 강역, 이 공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의 목표는 이 강역, 즉 선택의 순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신적인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가장 유익한 판단은 무엇일까? 이 짧은 자각의 순간이야말로 동물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인간의 대응으로 나아가는 도약점입니다. 이 멈춤을 성공적으로 누를 때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덜 종속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판단을 형성하기에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납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건 완전히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해. 입니다. 이 두 표현은 해고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선고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희망을 앗아갑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은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언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끔찍한 날이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사소한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서 파국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뇌가 극적인 과장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멈추고 그저 고통받기만 해야 하는 비극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사실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히 퍼져 있는 오해 하나를 풀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이 감정 없는 로봇이 되거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픽테토스나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 자체를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계했던 것은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통제 불가능한 분노, 극심한 공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질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판단 혹은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역시 기쁨, 사랑, 연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아파타이아라고 불리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 단어가 무감각을 뜻하는 아파티로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평온 트랑퀄리티 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경랑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판단이 가벼운 산들바람으로 끝날 일을 폭풍으로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허함이 아니라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료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 중 하나는 바로 객관적 묘사 훈련입니다.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과학적 관찰자가 된 것처럼 그 상황을 묘사해 보십시오. 모든 판단, 수식어, 그리고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비열한 동료가 내 기막힌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가 한 것처럼 상세하게 보고했어. 나를 따돌리려는 속셈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회의 중 동료가 이전에 내가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상사는 그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이 확신할 수 없는 타인의 동기에 대한 추측과 돕기,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오직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바라보면 감정적인 격앙은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고 해결 가능한 하나의 과제로 바뀝니다. 동료와 대화해야 할까? 아니면 상사와 상의해야 할까?
객관적인 시각은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반면 감정적인 평가는 당신을 원한이라는 덫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의론자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체증이나 악성 댓글 같은 사소한 일에는 그런 논리가 통할지 몰라도 진짜 비극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심각한 질병 혹은 배신 같은 일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까지도 중립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극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것은 비인간적일 테니까요. 대신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뿌리째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존엄하게 삶을 지속할 힘을 발견할 것인가요? 사건, 즉 상실 자체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인내심, 용기,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힘과 존엄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야기하는 또 다른 근원은 바로 해야 한다 돌젓는 단어의 폭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스스로 정한 엄청난 규칙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해야 해. 상사는 내 노력을 인정해야지. 내 휴일에는 날씨가 좋아야 해. 자동차는 고장 나면 안 돼. 현실이 우리가 정한 규칙서에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해야 한다는 강요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무례할 때도 있고 상사는 불공평할 때도 있으며 날씨는 나쁠 때가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해야 한다는 단어를 선호한다, prefer로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차가 고장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장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대체는 우리의 삶의 방정식에서 강제적인 요구와 억울함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불만 가득한 심판자이기를 멈추고 삶이라는 게임에서 적응력 있고 유연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정신적인 습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자동적으로 타인이나 상황에 꼬리표 딱지를 붙이는 습관을 연습해 왔습니다. 그러니 단지 기사 하나를 읽거나 영상 하나를 봤다고 해서 갑자기 흔들림 없는 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다루는 것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훈련, 일종의 정신적 피트니스와 같습니다. 부정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를 포착하고 연습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매번 잠시 멈추고 더 건설적인 판단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인식의 근육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습관적으로 극단적인 감정이나 파국적인 생각 속으로 빠져들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새롭고 더 현명한 판단은 여러분의 제2의 천성, 즉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의 최종 보상은 바로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각을 전환하는 강력한 훈련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기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 상황 위로 마음속으로 솟아올라 보세요. 우선 자신과 자신의 집, 그리고 거리를 바라보세요. 그 다음 더 높이 올라가서 당신의 도시와 나라, 나아가 대륙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끝없는 우주의 암흑 속을 떠다니는 작은 푸른 공, 바로 지구 전체가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작은 공 위에서 당신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가 과연 지구적 규모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계의 규모에서는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훈련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민을 진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장에는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거대한 존재의 직물 위에 놓인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순간적인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단순한 소란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싶어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것은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영역이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날씨를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엄청난 에너지 낭비일 뿐이며 결국 당신을 타인의 판단에 갇힌 포로로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어리석게 보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원칙에 따라 살고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심판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판단에 맞서는 강력한 해독제는 바로 감사 실천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문제나 위협을 찾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 메커니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점은 너무나 쉽게 알아차리면서도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 실천은 이러한 초점을 의식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고장났다고 불평하는 대신 부정적인 판단 대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화내기보다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 아래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죠.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뇌는 긍정적인 판단을 형성하도록 훈련됩니다. 부족함이나 단점 대신 주변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 실천이 당면한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긍정적 토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훨씬 가볍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줍니다. 결국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것은 자유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정치적 혹은 금전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 말입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수많은 황제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의 육체,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의 내면 세계, 즉 이성의 요새, Citadel of Reason은 침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죠. 당신의 고통이 세상 그 자체가 아닌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앗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혹은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평정심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외부의 폭풍은 계속 몰아칠지라도 당신 내면에는 고요함이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가진 경이로운 단순함이자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적이 못된 상사나 경제 위기, 혹은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았듯이 우리의 가장 위험하고 주된 적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통제 불가능한 이야기꾼입니다. 이 이야기꾼은 아무렇지도 않은 중립적인 사건을 재앙으로 바꾸고 사소한 실패를 우주적인 대참사로 둔갑시키죠. 에픽테토스의 명언이 천재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꾼을 길들이는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건은 그저 일어날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사건을 슬픈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 혹은 성장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중 어떤 것으로 만들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서 배워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